저는 김지연입니다. 올해 49이에요. 남편 민호와 결혼한 지 이제 21해째입니다.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밥을 차렸습니다. 주말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어요. 민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저는 집안일과 아이 뒷바라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싸움도 당연히 있었어요. 돈 문제로, 아이 교육 문제로,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로 다퉜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늦게 퇴근해서 소파에 벌렁 누워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민호의 휴대폰이 울리는 걸 봤습니다.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미리 보기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밤도 기대돼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민호는 느릿느릿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동료야. 그렇게 말하며 황급히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21년을 함께 산 사람의 거짓말은 눈빛만 봐도 보여요. 민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거실을 서성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금방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오늘 밤도 기대돼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민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주말에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화면을 아래로 두고 잠금 화면에 비밀번호를 걸었죠.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휴대폰을 봤는데 말이에요.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호가 회사에 간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저는 차를 몰고 민호를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민호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내 한 카페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긴 생머리에 밝은 옷을 입은 여자였어요. 민호는 활짝 웃으며 그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둘은 웃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21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저녁 8시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민호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팀장님이랑 점심 먹었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남편을 미행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 거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호와 그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는 증거니까요.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불륜 전문 커뮤니티를 통해 그 여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기혼자들끼리 만나는 비밀 모임이었죠. 서로 가정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최수진이었습니다. 나이는 43, 저보다 6살 어렸어요.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민호와는 석 달째 만나고 있었죠. 저는 더 조사했습니다. 민호의 컴퓨터를 몰래 켰어요. 인터넷 기록을 뒤졌습니다. 삭제된 기록도 복구 프로그램으로 찾아냈죠. 그곳엔 끔찍한 대화 내용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와 최수진은 서로를 영혼의 반쪽이라고 불렀어요. 집에서는 외롭다고, 배우자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호텔에 가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그 대화 내용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USB에 저장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어요. 혼인 관계를 파탄낸 최수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에게 최수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소송? 무슨 소리야?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알아. 민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증거는 다 있어. 변명하지 마.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21년을 함께 산 남자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엔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 같았죠.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민호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저는 아이를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따로 자. 그날 밤 민호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최수진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최수진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빌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해서도 사과했어요. 휴대폰을 제게 맡겼습니다. 회사 끝나고 바로 집에 왔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걸까? 아니면 들켰으니 그러는 걸까?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호를 보는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깨진 거였습니다. 산산조각 나서 다시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태요. 민호의 반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싸움이 시작됐어요. 저는 민호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의심했어요.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제가 답답하다고 했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도 소리쳤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민호는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지쳐갔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또 의심했습니다. 정말 회식이야? 누구랑 가는데?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원들이랑 간다니까. 의심 좀 그만해.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 그래. 어떻게 믿어? 민호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민호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아. 이혼하자.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밤새 생각한 결론이었습니다. 민호는 반대했습니다. 아이는 어떡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한테도 이게 나아. 부모가 싸우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 결국 민호는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그게 내 바람이라면.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협의 이혼이었으니까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눴어요.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가졌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1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됐죠. 민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따로 살 거야.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널 사랑해. 아이는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지인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수진도 이혼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했다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둘 다 가족을 잃은 셈이었죠.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사이인데 이제 마음껏 만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아이와 둘이 밥을 먹었어요. 저녁엔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는 편안했어요. 민호 없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됐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이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의 대학 친구인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요? 재훈이는 예전부터 저를 잘 챙겨준 동생 같은 친구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훈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누나, 민호 형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재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이 그 여자랑 또 만난대요. 최수진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진짜예요. 저도 못 믿겠더라고요. 재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던데 지금 같이 산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형한테 직접 들었어요. 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랬죠. 둘 다 이혼까지 했는데 다시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족을 망쳐놓고 이제 마음껏 만나는 거였습니다.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남의 일이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민호가 누구랑 만나든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어요. 이혼한 순간 우리는 남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씁쓸함? 허무함?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대. 딸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아. 아빠가 말해줬어.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최수진은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채우려는 거였을까요? 데이팅 앱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게 웃겼습니다. 둘 다 혼자가 되니까 서로를 찾은 거죠. 결국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가족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둘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모든 걸 망쳤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최수진을 위해 원룸을 얻었다고 했어요. 둘이 함께 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의 쓰레기는 이제 정말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화나지 않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화날 이유가 없어. 이제 내 인생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제 과거였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엔 요가를 했어요. 저녁엔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엔 딸아이와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 갔죠. 민호 없는 삶이 생각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의심할 사람도 없었어요.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가끔 21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후회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서도 온전할 때 오는 거라는 거요. 민호와 최수진의 동거 생활 소식은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재훈이가 전해주는 얘기였어요. 처음 몇 주는 좋았나 봅니다. 둘이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갔다더군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최수진을 위해 집을 꾸몄대요. 새 가구도 사고 커튼도 달았습니다. 생활비도 전부 민호가 됐죠. 최수진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죠.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니까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재훈이가 말했어요. 형이 요새 힘들어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최수진이 돈을 너무 많이 쓴대요. 명품 가방도 사고 옷도 계속 사고. 형이 생활비 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환상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지쳐 있었대요. 최수진은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녁 준비도 안 돼 있을 때가 많았죠. 민호는 퇴근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했대요. 주말엔 최수진이 나가자고 졸랐습니다. 백화점에 가고 싶다, 맛집에 가고 싶다. 민호는 쉬고 싶었지만 최수진 눈치를 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이 크게 싸웠다고 했어요. 최수진이 명품 가방을 또 사고 싶다고 했답니다. 민호는 거절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최수진은 화를 냈습니다. 나한테 이것도 못 사줘? 다른 건 다 해준다더니? 민호도 참다 못해 소리쳤죠. 내가 돈이 무한정 있는 줄 알아? 좀 아꼈어. 최수진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재훈이가 그때 민호를 만났답니다. 형은 소주를 마시며 말했대요.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닌데.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다시 만난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잠만 기울였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환상을 쫓았던 겁니다. 집에서는 권태롭고 지루했으니까요. 최수진과 있을 땐 설렜고 신났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수진과 매일 부딪히며 살아보니 그것도 똑같이 힘들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저와는 21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최수진과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생활 습관도 달랐습니다. 민호는 깔끔한 편이에요.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고 옷은 제자리에 두는 사람이죠. 하지만 최수진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집안이 항상 어질러져 있었대요. 민호는 그게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재훈이에게 말했대요. 지연이는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는데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 좋았던 점을 떠올리다니요. 늦었어요, 민호 씨.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싸웠어요. 리모컨을 어디 뒀냐? 휴지를 왜 안 사왔냐?
그런 것들로 매일 티격태격했죠. 최수진은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민호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데이트도 안 하고 선물도 안 사주고 집에만 있으니까요. 민호도 지쳐갔습니다. 최수진이 자꾸 돈을 요구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일도 해야 하는데 집에서도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최수진에게 말했대요. 우리 좀 쉬는 게 어때? 최수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쉬자고? 날 버리겠다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서로 시간을 좀 가지자는 거지. 최수진은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쉬자고? 진짜 최악이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최수진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기 때문에 최수진도 가족을 잃었는데 이제 와서 쉬자고 하는 건 비겁한 일이었죠. 결국 둘은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말도 점점 줄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따로 지냈죠.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21년 차에 제가 배운 게 있었어요. 진짜 사랑은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렘과 열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매일 부딪히는 일상을 함께 견뎌내야 해요. 지루함도, 권태도, 짜증도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민호는 그걸 몰랐어요. 최수진과 있으면 매일 설렐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과 있어도 일상은 일상이에요. 저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니까요. 저는 딸아이와 저녁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학교 얘기를 신나게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행복인 거죠. 민호는 그걸 버렸습니다. 순간의 설렘을 쫓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저는 더 이상 민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민호가 떠나줘서 저는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민호와 최수진의 동거는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재훈이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누나, 큰일 났어요. 최수진이 집을 나갔대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네. 어젯밤에 짐 싸서 나갔다는데 민호 형이 지금 난리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불안정한 관계가 오래 갈 리 없었으니까요. 재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수진이 카드를 엄청 긁었대요. 명품도 사고 뭐 산 게 많은데 다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최수진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야.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최수진이 나갔어. 그런데 카드값이 5천만 원 넘게 나왔어. 명품 가방만 해도 10여 개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민호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에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호의 문제는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어요. 재훈이를 통해 계속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하지만 최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죠. 일주일쯤 지나서 최수진에게서 답장이 왔답니다. 당신이 쓴 돈 내가 왜 갚아? 당신이 알아서 해. 민호는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동거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라 복잡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대요. 민호는 카드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명품 가방 영수증도 모았어요. 그리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수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맞소송을 걸었어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했죠. 최수진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민호가 아직 이혼도 안 했을 때 만나자고 꼬셨다. 자기는 피해자다. 가족도 잃고 명예도 잃었다. 그러니 민호가 책임져야 한다. 민호는 어이가 없었대요. 재훈이에게 하소연했죠. 그 여자도 기혼자였잖아. 나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잘못이 있었으니까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호는 법정에 출석했어요. 최수진도 나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노려봤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원수처럼 대했죠. 민호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 최수진은 원고의 카드로 과도한 소비를 했습니다. 명품 가방만 10여 개, 총액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최수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물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카드를 줬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하에 물건을 구매했을 뿐입니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최수진이 돈만 원했다고 주장했어요. 최수진은 민호가 자기를 속였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양측 모두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죠. 민호는 카드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최수진이 명품을 사달라고 조른 내용이 있었어요. 최수진은 민호가 보낸 달콤한 메시지들을 제출했습니다. 뭐든 사줄게, 함께하고 싶어. 그런 내용들이었죠. 재판장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명품 가방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로고가 조금 다르고 가격도 정품보다 저렴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 가방들 정품 맞습니까? 최수진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연히 정품이죠. 하지만 감정을 의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방 대부분이 짝퉁이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호는 입을 벌린 채 최수진을 쳐다봤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최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날 속인 거잖아. 최수진은 변명했죠. 나도 정품인 줄 알았어. 하지만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최수진에게 불리해졌어요. 민호 측 변호사가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생활비 내역도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피고도 상당 부분 부담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이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은행 내역이 증명했어요. 최수진도 자기 돈으로 생활비를 댔던 겁니다. 결국 둘 다 거짓말을 한 셈이었습니다. 민호는 금액을 부풀렸고 최수진은 짝퉁을 정품이라고 속였어요. 재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를 잡고 법정을 나갔어요. 민호와 최수진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죠. 정말 최악이다, 당신. 최수진도 맞받아쳤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둘은 서로를 저주하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한때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이가 이제는 원수가 됐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 관계였던 거예요. 진실은 없었고 욕망만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재훈이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겁니다. 솔직히 궁금했어요. 민호와 최수진의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요. 법정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해 보였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최수진도 들어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얼굴색이 어두웠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남이 된 것 같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갑자기 집을 나갔고 구매한 물품들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최수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자발적인 선물로 물품들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원고는 당시 이혼도 하지 않은 기혼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거짓말에 속아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만날 당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까? 민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아직 이혼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관계를 맺은 것이군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재판장이 이번엔 최수진을 봤어요. 피고는 어땠습니까? 최수진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측 모두 불륜 관계였다는 것이군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감정 결과 대부분이 모조품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수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정품인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샀는데 속은 겁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피고가 속았든 알았든 원고가 지불한 금액과 실제 가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라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 손을 들어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앉았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생활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고도 상당 부분 부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재판장이 끊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피고 명의로 생활비가 지출된 내역이 다수 확인됩니다. 최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제 돈을 썼어요. 민호 씨만 돈 쓴 게 아니에요. 민호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어요.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측 모두 과장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원고는 금액을 부풀렸고 피고는 물품의 가치를 속였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했던 사이가 이제는 돈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준비하는 듯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양측 모두 불법적인 관계를 전제로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최수진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불륜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양측 모두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위자료 청구는요?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 역시 기혼자였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으므로 일방적인 피해자로 볼 수 없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제 손해배상 청구는요? 재판장이 대답했습니다. 원고의 금액 주장에 과장이 있고 피고도 일부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청구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호와 최수진은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양측은 그때까지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퇴장했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민호와 최수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도 재훈이와 함께 나갔어요. 민호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재훈이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괜찮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다 틀어진 것 같아. 최수진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러지 말고 합의하면 안 돼요? 민호는 최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아베, 당신이 날 속였잖아. 최수진도 맞받아쳤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이혼한 줄 알았어요. 둘은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재훈이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둘 정말 한심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파괴하고 있어요. 법원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결국 남은 건 증오와 원망뿐이었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욕망이었고 도피였고 환상이었을 뿐이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제 마음도 그만큼 맑았습니다.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더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최수진도 곧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기혼자 신분으로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쌍방 모두 불법적 행위를 전제로 한 관계였으므로 일방만을 피해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합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쓴 돈은요?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자발적 선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도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전액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호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최수진을 받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합니다. 피고 역시 기혼자로서 불륜관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수진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 각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최수진은 황급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결국 둘 다 진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법원을 나서는데 민호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는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할 말 없어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늦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민호 형 상태가 심각해요. 무슨 일인데요? 재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빚이 엄청 많대요. 최수진이랑 지내면서 카드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판결로 돈을 받지도 못했고 이제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형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민호 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재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돈을 빌렸어요. 한 달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죠.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어요. 가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야근을 했답니다. 주말에도 일을 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최수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훈이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최수진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최수진을 완전히 외면했어요. 아이 양육비도 최소한만 줬습니다. 최수진은 생계를 위해 일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구하려니 어려웠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최수진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여자가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민호와 최수진은 환상을 쫓았습니다. 서로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둘은 서로를 파괴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잘 지내?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응, 엄마는 행복해.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 없이도, 아니, 민호 없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저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쌍방 모두 불법적 행위를 전제로 한 관계였으므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민호와 최수진의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습니다. 불륜으로 시작한 사랑은 결국 파멸로 끝났죠. 저는 그 사실을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도덕과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요. 순간의 열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민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명예도, 행복도요. 남은 건 빚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민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딸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나도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자극적이지 않아도요. 매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사랑이었죠. 민호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안다 해도 늦었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니까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요가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예전엔 항상 긴장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저녁엔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어요. 민호와 살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빴으니까요. 주말엔 딸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 갔어요. 가끔은 근교로 여행도 갔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아빠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있는 게 더 편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민호와 살 때는 친구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언제든 약속을 잡을 수 있었어요. 늦게까지 수다를 떨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요새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아서 그래.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지.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호와 살 때보다 훨씬 더요. 가끔 민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훈이를 통해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사는지, 빚은 다 갚았는지, 그런 건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요. 재훈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누나, 민호 형이 누나 생각 많이 한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요? 그건 형 문제예요.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형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관계예요. 재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수채화 강좌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색을 칠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강좌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했고, 누군가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어요. 누군가는 자녀가 독립해서 혼자 사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도 했어요. 모두 공감해줬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용감한 선택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고 살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용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용기였을까요?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살아가니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소송 소식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로 민호는 조용히 지냈나 봅니다. 최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둘 다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쁠 겁니다. 빚을 갚고 생활을 꾸려가느라요. 저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 집중했어요. 딸아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응원했어요. 진학 상담도 함께 갔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뭘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거야.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평화가 무엇인지요.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폭풍이 없는 거였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민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관심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제 인생에서 과거일 뿐이었어요. 21년의 기억이 있지만 그건 그냥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았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재혼 생각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혼자 사는 게 좋아. 친구가 웃었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선택이지. 저는 정말로 혼자 사는 게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저녁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주말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이게 행복이었어요. 민호와 살 때는 항상 누군가를 배려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보고 싶어 하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남편 일정에 맞춰 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진 게 보였어요. 주름도 있고 나이도 들었지만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민호와 살 때는 항상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눈가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았죠. 저는 진짜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온함이었어요. 이게 민호에게 하는 진짜 복수였습니다.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요. 민호 없이도 저는 잘 살았습니다. 아니, 민호 없어서 더 잘 살았어요. 그게 제가 증명한 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왔어요. 민호였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호도 저를 봤어요. 민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많아졌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지내긴. 그냥 사는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을게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재훈이에게 미리 들었거든요. 민호가 제게 연락하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친 짓을 한 거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죠.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변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했든 안 변했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만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아요. 그게 더 행복해서요.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나 없이도 행복하다고? 네, 당신 없이도 행복해요. 아니, 당신 없어서 더 행복해요. 그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랑의 끝이 어땠나요? 행복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 지옥 같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잘못된 선택이었으니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수진이랑은 진작에 끝났어. 법정에서 싸우고 나서 연락도 안 해. 나 혼자 빚 갚느라 지금도 힘들어. 저는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후회해. 왜 그랬을까 싶어. 널 왜 버렸을까? 정말 미친 짓이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저는 손을 빼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민호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끝났어요. 1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정말 후회해. 진심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는 당신 혼자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날 용서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어요. 당신 없는 삶을요. 그 순간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버린 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랑의 끝, 거기서 난 웃고 있어요. 행복하게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와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 봤어. 딸아이가 놀랐습니다. 정말? 뭐라고 하셨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했지. 우리 잘 살고 있잖아.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우리 이대로 행복하게 살자.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제 일이 아니었어요. 민호의 인생은 민호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행복하게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민호 봤어. 친구가 놀랐습니다. 정말? 뭐라고 하던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물론 거절했지. 친구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넌 정말 멋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였습니다. 민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행복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저는 모든 걸 얻었습니다. 평화도, 자유도, 행복도요. 민호 없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증명한 거였습니다. 민호 없이도, 아니 민호 없어서
더 잘 산다는 것을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진짜 저였습니다. 행복한 저요. 민호는 제가 버린 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요. 딸아이와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민호가 선택한 사랑은 파멸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사랑의 끝. 거기서 난 웃고 있습니다. 정말로요.